자, 이번 시간에는요, 물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5쪽 되시겠고요. 먼저 물권법 진행을 하기 전에 물권법 전체적인 구조, 카테고리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나가는 순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권이라는 개념하고요, 채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대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채권 관계는 개인하고 개인 간의 계약 관계를 풀어가는 부분이에요. 가령 제가 얼마 전에 EBS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2018년 공인중개사 기본서하고 입문서 그리고 요약집을 제가 저작을 해서 출판에 관한 모든 거를 EBS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문제가 바로 개인하고 개인 간의 계약 관계 부분입니다.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할지, 그리고 출판이라든가 인쇄 부분 어떻게 할지를 개인 간의 개인의 계약 관계를 풀어가는 부분이 계약 관계. 이 계약 관계의 특징은, 계약법은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계약서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EBS하고 이거는 저하고 그 둘 쪽에만 효력이 작용을 해요. 이게 채권법, 소위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물권 관계는요, 개인이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지배권. 내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지배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그 점에서 이 채권 관계인 계약 관계하고는 논의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지배권을 다루는 이 물권은 지배하고 있다는 표시가 외부로 드러나줘야 되거든요. 공적 장부로.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지배의 표시가 드러나게 되고, 동산이라는 물건은 점유로서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표시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은요, 지배권으로 표출이 되고, 그 지배권은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 지배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서 표시가 되잖아요. 내 아파트, 내 땅. 그래서 그 효력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우리는 대세효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학문적으로. 대세,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이 채권인 계약 관계는 나하고 계약을 맺은 이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대세효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끼리만 효력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상대효라고 부르기도 해요. 상대효. 그럼 이 채권 관계인 계약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두 사람끼리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는 계약자에게 계약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이 돼요. 계약 자유가. 내 맘대로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EBS 측에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을 요구를 했을 때 제가 그건 싫어요 라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을 해도 계약을 했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no, 싫어요. 이게 계약법에서는 이런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있어요. 왜요? 두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물권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권 관계는 내 맘대로 물권에 대한 내용도 종류도 내 맘대로 흔들 수가 없어요. 이미 법이 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권 관계에서는 이 계약법과 달리 계약 자유가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계약 자유가 인정된다? 아니다. 부인된다, 이거죠. 이 점이 계약 관계, 채권 관계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는 이 계약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물권 관계, 지배 관계를 다루는 물권법 파트입니다. 그럼 이 물권법 파트는 어떻게 쪼개지느냐 하면 이렇게요. 총론 파트하고 다시 강론 파트로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눠지게 돼요. 총론과 그리고 강론으로요. 이때 총론은 크게 영역이요, 카테고리가 4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개로요. 첫 번째는요, 물권에 관한 객체. 물권은 뭐에 대한 거냐? 물건이죠. 물건을 지배하는 문제를 다루는 물권의 객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권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종류 문제. 물권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첫째, 점유권. 두 번째는 소유권.
세 번째는요, 용익물권이라고 있어요. 용익한다는 뜻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의 집에 전세를 얻게 되면 전세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그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낼 수 있죠. 그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그 용익물권에는 다시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지상권, 두 번째 지역권, 세 번째 전세권. 이 세 가지의 물건을 몽땅 묶어서 뭐라고 이름 붙여놓냐, 용익물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특징은요, 물건을,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다음 네 번째는 담보물권. 우리가 아는 담보물권은 대표적으로 저당권이죠. 집에 저당을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빼내는 과정. 자, 그 담보물권에는 다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요. 유치권, 두 번째 질권, 세 번째 저당권. 이래서 담보물권에도 세 가지 물건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물건을 총 세보면 크게 카테고리는 네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개 카테고리로. 점유권 하나, 소유권 하나, 그 다음에 용익물권 세 개, 담보물권 세 개. 큰 카테고리는 네 개죠, 네 개. 세부적으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물건은요, 총 8개의 물건이요. 8개의 물건이 법으로, 법전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강론에서는 이 8개 물건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을 밟아요. 그럼 총론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이 강론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원칙, 총괄 규정을 다루는 거예요. 그 총괄 규정이 몇 가지요? 4가지 항목으로 딱 카테고리를 정해놓았어요. 그 첫 번째가 물건의 객체에 관해서, 두 번째는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가 몇 개로요? 8개를 우리 민법전에 못을 박아놓았더라. 세 번째, 그럼 물건이 주어지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물건의 효력에 관한 문제. 네 번째요, 물건이 변하는 과정. 물건이 변동하는 과정. 그래서 물건의 총론의 카테고리는 크게 몇 가지요? 4가지. 강론의 카테고리도 크게요. 크게는 몇 개예요? 4개로 되어 있다. 세분하면 8개고요. 이렇게 제가 4개로 자른 이유는 총론의 카테고리 4개하고 강론의 카테고리 4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항목을 4개로 딱 잘라놓았어요. 왜요? 정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권법의 전체 카테고리는 총론의 4개 파트, 강론의 4개 파트, 이렇게 틀을 잡으시면 되시고요. 시험 출제 문항수는 총론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예컨대 물건의 객체에서 하나, 종류에서, 물건의 종류에서 한 문제, 효력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물건 변동에서 2개 내지 3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5개 정도로요. 5문항 정도를 일반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한 문항 정도는 가변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강론에서는요, 총 8개죠, 8개. 8개 중에서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출제 비율이 높아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론에서 대략 9문항.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토탈에서는 14문항 정도를 일반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보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물건 총론인 첫 번째 주제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 총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 총론 나와라. 첫 번째 167페이지요. 자, 물권법 총론의 첫 번째 주제는요, 물권의 의의 그리고 특성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방금 소개를 드렸어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 지배의 대상이 되는 거는 물건이고요. 객체가. 그 물건이 존재한다는 거는 내가 등기로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표시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더라. 그런 효력을 우리는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세요라고 표현해요. 대세요에 이렇게 동그라미 할게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3자에게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대세요가 있더라. 두 번째 특징은요, 계약자유가 인정이 안 되더라. 이 2가지를 물권의 특성에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권 그러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개념적인 특성은 머릿속에 삽입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책의 167페이지 의의에는 이렇게 물권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 이걸 물권이라고 그런다. 줄여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자, 특성이 나와 있어요. 1번 지배성, 지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배타적이야. 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내가 지배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배타적 있다. 배타적이라는 말은 독점한다는 거죠. 아파트 내 거야. 이 땅 내 거야. 차 내 거야. 나만 독점할 수 있어. 세 번째요. 절대성. 즉 물권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대세적 효력이 미친다. 이거를 절대권이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채권은요. 채권은 계약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니까 상대권이다. 이런 표현을 빌려 쓰기도 해요. 그 다음 물권은요. 내 물권은 내가 내 맘대로 처분해서 넘길 수 있어요. 이걸 양도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네 가지를 물권의 일반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할 단어는 이거예요. 지배권이다. 물권은.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이걸 대세효라고 그런다. 이거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물권의 객체부터 만나보시도록 하죠. 물권의 객체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다. 물건. 이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권이야. 물건은 뭐야 또 물건은? 물건은 이렇게 나누어져요. 부동산과 그리고요 동산을 묶어서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물건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렇게 집약을 하시면 간결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내가 지배하는 거야.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 근데 중개사 시험에는 부동산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동산에 대한 지배 부분,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느 영역을? 부동산에 관한 논의를 주로 한다. 이쪽은 등한시해도 된다. 왜? 시험에 2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를 하니까 이 부분은 논의의 영역을 축소시킨다. 여기는 축소. 그럼 동산은 뭔데?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산이지. 그럼 부동산이 뭐야? 부동산은 우리 민법 99조가 99조에 부동산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부동산이다 라고 우리 민법 99조가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그럼 이제 민법학은 그 정의 내려놓은 걸 그대로 따라가줘서 흡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라는 건 이해되시죠? 토지.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 가령 내가 이렇게 토지 1000평을 샀다. 나 토지 1000평 샀어. 이거 내 땅이야. 왜? 매매로 땅을 내가 인수했으니까 내 거지. 내가 지배하는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땅이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내 거야. 토지는 필지로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필지 내 거야. 여기 한 필지 내 거야. 내 거. 아무도 못 들어와. 내가 지배하는 거야. 내가 지배하는 거야. 뭐를? 토지를. 그런데 이 토지에 보니 여기에 정착물이 있더라. 정착물.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정착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고층 빌딩, 아파트 등등 대부분의 정착물로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축물하고 건축물 사이에는 수목이에요. 이렇게 수목이. 나무가 자라고 있죠. 나무가. 그리고 저 들판에 나가게 되면 농작물이 우리 눈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농작물도 우리 눈에 다수 관찰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몽땅 뭐라고 해요? 정착물이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땅을 내가 샀어. 이 땅을 내가 샀는데 그럼 이 건물하고 여기는 수목하고 농작물은 어떻게 법률적으로 처리하는데 이 건물은 누구 거야? 내가 땅을 사왔는데 건물은 전주인 거야? 내 거야? 이 문제가 여기에 남아요. 이 수목은 누구 거야? 전 주인이 이 땅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심은 수목은 여기 사과나무 심어놓은 거는 누구 거야 이거? 그럼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사과. 이 사과는 누구 거야 이거? 사과 나무하고 사과 누구 거야 이거? 내가 땅을 인수했는데 나무는 내가 안 샀어. 나무는. 이거 누구 걸로 봐야 돼? 농작물 여기에 배추 심어놓은 거, 그 다음에 보리 심어놓은 거, 이 농작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 바로 이거를 여기서 다루는 과목이 바로 물권법이에요. 자, 이때 건축물은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두 가지로 논의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건축물은 정착물이야. 그런데 이 건축물은 토지하고 일부로 보는 거야, 별개로 보는 거야. 일부야, 너 별개야. 나 땅하고 별개지. 그 등기부 따로 있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따라서 이 건축물은 토지와 별개로 되는 거야, 별개. 그래서 정착물은요, 정착물은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류를 어떻게 해요? 토지와 별개인 거.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의 일부인 거. 이거를 구별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를 구별해내면 여기에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예요. 건물로 어떻게 봐? 나 건물은 이 땅하고 별개야. 나 별개. 땅 따로 건축물 따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여기 건물을 쳐놓으면 얘는 물건이 몇 개 있는 거야? 토지라는 물건 하나, 건물이라는 물건 하나. 물건 두 개가 있는 거네, 두 개가. 왜? 따로따로니까. 그럼 여기는 수목은 그럼 어떻게 해?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인데 이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 일부로. 그래서 두 개를 분류를 지어주시면 돼요. 토지와 별개로 취급되는 게 뭐가 있어? 예, 건축물이 여기 있습니다. 건축물. 두 번째는요. 요 수목은 뭘로 취급한다? 토지의 일부로 본다. 수목. 일단 두 가지가 분류가 되었어요. 딱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세 번째는 농작물은 여기 배추나 벼 이거 가을쯤 되면 이게 성숙해가지고 막 익어가죠. 이건 누구 거야 이거는? 우리 민법은 우리 대법은 아주 독특한 입장을 취해서 농작물은요. 이 농작물은 1년생 농작물을 말해요. 1년생. 단연생 아니라 1년생. 감나무라든가 인삼 이런 건요. 단연생이고 1년생 벼, 보리 이런 것들은 땅 주인이 누구냐 상관없어요. 땅 주인이 누구냐 상관없이 언제나 경작자가 주인이에요. 경작자가 주인이 되면서 이 농작물은 땅과 별개로 취급한다. 별개로.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가 되었어요. 야, 이거는 별개다. 수목만 어떻게 해? 수목만? 일부야, 일부. 그런데 선생님, 이 수목이 이 땅하고 별개로 거래하거나 매매될 수 있나요? 예, 충분히 매매되고 거래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끔 산에 가보면 입산 금지 해가지고 이렇게요. 철조망이 쳐 있는 거 보셨나요? 예. 그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띠를 두른 다음에 입산 금지라고 돼 있고 소유자 강호동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세요. 이걸 우리는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명인방법. 철조망을 치고 여기다가 편말을 붙이는 거죠. 편말을. 강호동 있고 라고 하면 이 수목은 여기는 수목은 이 땅하고 임야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목이 원래 수목은 일부로 되잖아요. 근데 이 수목이 뭐를 갖추게 되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예,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뭐를 갖춘 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여기도 명인방법은요. 울타리 친 거. 울타리 치고 편말을 딱 꽂은 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을 말해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어떻게 취급한다? 일부가 아니라 별개. 따로 거래된다. 따로 매매하고 팔 수 있다. 또 하나 방법은요. 이 수목을 명인방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띠를 두르는 거예요. 띠를 두르는 거. 거기다 편말을요. 강호동 입구라고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성깔 나쁜 아저씨가 그 편말을요. 기분 나쁘고 발로 막 차버리거나 뽑아가지고 던져버리면 소유자 표시가 안 돼요. 이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은 소유권 표시로서 너무 불충분하고 완전하지 못한 방법이거든요. 이걸 좀 더 세련되게 법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임목법으로 등기를 해놓는 거야. 이 수목을 여기 수목 천구로 있다. 이 수목을 임목으로 등기를 꽂아놨어요. 등기된 수목 천구를 등기를 했다. 그걸 우리는 임목이라고 따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 수목이 등기를 했으니까 강호동이 거라고 이 임목을 등기를 했으니까 이 임목은 땅과 이 임야 땅과 별개로 따로 팔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보통의 수목은 땅의 일부로 보아요. 근데 이 수목이 토지하고요 임야하고 별개로 거래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뭘 갖추는 거? 명인방법을 갖추는 법. 또 하나는요
임목으로 등기를 딱 꽂아버리는 방법.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저 수목을 임야하고 따로 팔아먹을 수 있더라. 예, 이 부분 두 가지가 포인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 하나는요, 임목으로 등기한 거. 임목으로 뭐한 거? 등기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쌤, 요 차이는 뭘까요? 임목으로 등기한 거하고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명인 방법을 한 거.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 임목으로 등기를 한 거는 이건 등기부에 떠요. 강호동이 거 이렇게. 그래서 임목으로 등기된 이 수목들은 매매로 팔 수 있어. 임야 따로 요 임목으로 된 수목 천구로 따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이걸 대출로 담보로 쓸 수 있어요. 담보로. 그리고 이거는 저당권이요. 저당권 설정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쌤, 그럼 여기는 명인 방법이요. 호동이가 여기다가 울타리 쳐놓고 호동이 거라고 울타리 쳐놓고 편말 다른 거 이거는요. 은행 저당권 설정 여기에 될까요? 이게 소유권, 내 호동이 소유권이라고 표시하는 건 돼요. 내 소유권이 아니고 내 거 건들지 마. 이렇게 소유권 표시는 되는데 이 명인 방법은 저당을 설정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등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임목으로 등기된 이 나무하고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는 법률적으로 약간 다르다. 그 약간 다른 게 뭐냐? 임목으로 등기된 거는요. 소유권, 내 소유권으로 거래도 되고 저당권으로 거래도 돼요. 저당을 설정하는 게 된다고 이거는. 매매도 되고. 근데 요거는요. 명인 방법을 갖춘 이 소유권, 이거는 호동이 거라고 꽂아놓은 이 편말은 소유권만 표시할 수 있을 뿐 저당권. 저당권의 객체는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점이 중요한 차이다. 오케이.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쌤, 그럼 여기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여기 호동이가 심어놓은 나무 있죠. 나무.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는 그럼 뭘까요? 사과는 정착물이지. 왜? 너 사과 어디 있니? 나 나무에 붙어 있는데요. 그러면 나무가 토지의 일부니까 사과도 뭐예요? 토지의 일부. 그러면 사과도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뭐의 일부? 토지의 일부잖아. 사과나무가. 그렇죠? 그럼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도 뭐가 될까요? 토지의 일부지. 그럼 이 호동이가 이 땅을 팔면 뭐까지 파는 거예요? 땅 팔고 사과나무도 팔려가는 거예요. 같이. 왜? 일부니까. 그때 사과도 팔리는 거지. 당연하지. 이 사과를 뭐라고 그래요? 사과.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를 뭐라고 그래? 아직 따내지 않았죠. 따내지 않은 사과를 뭐라고 하느냐? 미분리과실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써요. 미분리과실. 미분리과실이 뭐예요? 따내지 않은 사과. 그럼 미분리과실은 뭐예요? 토지 일부라고. 쌤, 그런데 이게요. 지난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난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땅으로 떨어졌네. 이게 떨어지면 뭐가 될까요? 시인은 이렇게 가을에요.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낙엽을 따라서 흔들린다고 그러죠. 근데 법률가는 이렇게 말해요. 부동산의 일부였던 사과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뭘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가 뚝 떨어지면 법률가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판이하게. 근데 미분리 사과는요. 미분리 사과는 땅의 일부예요. 일부. 분리되면 떨어지면 뭘로 돼요? 부동산이었던 사과가 땅의 일부였던 사과가 동산으로 전환이 되더라.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고찰 이렇게 토지 정착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셨어요. 부동산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그러고 정착물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건물이죠. 건축물.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동산 그러면 뭐하고 뭐?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그걸 법률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면 정착물에는 별개인 거가 있고 일부인 것이 있는데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농작물에 대해서 하나 더 유념할 게 있는데요. 농작물하고 수목에서 유념할 부분이요. 수목은 이렇게 수목을 심어놓기만 하면 이건 땅의 일부로 되어요.
근데 여기는 농작물 있잖아요. 배추, 벼, 보리 이런 농작물 1년생들은 경작해서 수확기가 되면 이렇게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인 방법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과나무는요. 사과나무를 호동이가 따로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잇목으로 등기를 때리든가 아니면 명인 방법을 해야 이걸 따로 팔아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농작물은 명인 방법 안 해도 돼. 이렇게 울타리 안 쳐도 되는 거야. 안 쳐도 어떻게 하면 성숙하기만 하면, 성숙해서 수확기만 되면 이거는요 명인 방법을 굳이 갖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 점이 수목과 다른 점이에요. 수목과 다른 점. 너 수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울타리 쳐야 된다니까 울타리를 쳐야만 이거 땅하고 따로 팔어. 근데 여기는 배추나 벼는 울타리 안 쳐도 돼. 안 쳐도. 할머니 이거 울타리 안 쳐도 돼. 왜? 성숙하기만 하면 돼. 다 자라가지고 가을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가 미묘한 부분이에요. 수목은 명인 방법을 해야 따로 팔어. 농작물은 뭘 안 해도요. 명인 방법을 안 해도 언제나 심은 사람, 경작자가 땅 그 물건의 주인이다. 이렇게 정착물에 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책을 통해서 밑줄 그어드리도록 합니다. 책에요. 169페이지 보실까요? 물건의 객체에서 물건의 분류가 나와 있고요. 그 동그라미 1번이 토지고요. 동그라미 2번이 정착물이나 그 토지의 정착물에 별표하시고요. 기역 건물. 니은 수목 나와 있죠. 수목은 원칙이요.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면 동산이지만요.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입니다. 일부. 근데 예외적으로요. 잇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잇목으로 등기를 딱 꽂았다. 아니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요. 별개로요. 별개로 취급하더라. 거기 별개에다가 별표할게요. 별개에다 이렇게 이런 색연필을 하나 구하셔가지고 거기다 별표를 해두시면 됩니다. 밑줄 그시고. 그럼 딱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색연필을 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광펜을 왜 권장하지 않냐면 형광펜은 뒷페이지까지 다 색이 변질돼요. 그래서 뒷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색연필을 구매를 하셔서 표시를 해주시면 별표를 해주시거나 밑줄을 그어두시면 정리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 점을 강조를 하면서 뒤로 넘어가시면 미분리 과실 나와 있죠.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를 말이에요. 아직 따내지 않은 거. 이거 수목의 일부죠. 일부.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추면 이것도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할 수 있고 팔 수 있어요. 근데 농작물, 리을에 있는 농작물은 성숙해서 다 자라면 명인 방법, 울타리 쳐요 안 쳐요? 안 쳐도 된다는 거에 별표할게요. 그게 25의 기출. 다음 동사는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물건의 분류의 첫 번째는요. 물건은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판을 짠다. 두 번째는요. 주물과 종물 이런 개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횟집에 가면 수족관이 보이죠? 수족관. 이 수족관을 종물이라고 그래요. 종물. 그럼 횟집을 누군가가 인수하면 딸려있는 뭐까지요? 수족관도 내가 인수한 거지. 왜?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은 딸려오는 거예요. 이걸 종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 있죠. 주유기. 이 주유기가 바로 주유소의 종물이다. 그럼 주유소 팔았어. 그럼 뭐까지요? 주유기도 파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종물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 종물이 주물의 항시 사용을 도와줘야 돼요. 주물의 무슨 사용을? 항시 사용. 일시적 사용이 아니라 항시 사용을 도와주는 거를 종물이라고 해요. 야,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건 종물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항시 사용을 도와주는 것만 종물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호텔을요. 내가 호텔을 하나 인수했다. 우리 수험생 중에 한 분이 호텔을 이렇게 60억의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호텔 안에 침대하고 텔레비전 있죠. 요걸 구매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호텔 원래 주인하고 낙찰 받으신 제 수험생하고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호텔을 내가 경매를 받았으니 호텔에 붙어있는, 호텔에 딸려있는 침대하고 텔레비전도 낙찰자인 내 거 아니냐 이거죠. 그 호텔에 있는 침대 그리고 텔레비전은 종물일까요? 그게 종물이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에게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왜? 호텔 인수했으니까
종물도 딸려오는 거죠. 그럼 종물이냐 아니냐 판단이 이걸로 해요. 주물의 항시 사용을 도와주는 것만 종물이고 일시적으로 도와주면 종물이 아니야. 이건 종물이 아니라고. 별개야, 별개. 텔레비전은, 호텔에 있는 텔레비전은 언제 필요한 거? TV 볼 때만.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거네. 그럼 텔레비전은 종물 아니야. 그럼 침대는요? 침대는 종물일까요? 종물? 침대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잠잘 때만. 설마 24시간 내내 잠자는 건 아니죠? 따라서 침대는 종물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호텔을 인수했다고 해서 침대를 인수한 건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인수한 사람은? 별개로요. 별개로 따로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종물이 아니니까. 이게 종물 이론. 그럼 우리 현실 속에요. 아파트 전유 부분 30평짜리를 내가 경매를 받았다. 이때 전유 부분을 경매를 받으면 대지 지분, 아파트 대지 지분도 내가 경매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대지 지분이 종물이에요. 여기 하나 더 적어 주실까요? 아파트 전유 부분에 전유 부분이 경매로 나와서 이걸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요. 낙찰자는 뭐까지 가져가요?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이라고 그러죠. 대지 사용권도 종물이니까 낙찰자가 같이 가져간다. 왜? 종물이야, 너 종물. 그래서 두 번째 물건의 분류가 바로 주물하고 종물에 관한 이론이에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종물만 팔아먹는 것도 가능해요. 횟집 따로 종물, 수족관 따로 팔 수 있어, 따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이거하고 이거는 같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수족관만 따로 팔을 거야. 특약으로. 이러면 수족관은 이거하고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그건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을 때. 특약이 없을 때는 주물하고 종물은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같이. 이게 주물, 종물 이론. 자, 세 번째는요. 원물하고 과실이 있어요. 젖소에서 우유를 짜냈어요. 우유를 과실이라고 그래요. 이걸 원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 이게 나오죠. 이때 이 우유는 천연과실이라고 불러줘요. 또 하나 과실이 있는데 그거는 법정과실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컨대 건물을 빌딩이나 원룸을 임대료 넣으면 원룸 임대 넣으면 임대료 나오죠. 임대료. 그 임대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 건물에서 나온 거죠. 건물에서. 우유는 젖소에서 나온 거죠. 이걸 원물, 이걸 과실. 근데 임대료는 특별히 법정과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법정과실. 그래서 물건의 분류는 크게 세 덩어리 이렇게 나눠준다는 이 카테고리를 잘 잡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리고 가끔 이 주물하고 종물 이론이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 부분. 전유 부분이 경매가 되면 뭐까지요? 대지 사용권도 경락인에게 같이 딸려온다. 왜 딸려온다? 종물이니까요. 자, 이 부분이 몇 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다는 점. 이 정도 기출문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요. 일물일권주의 만나보시죠.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건이 하나 놓여지면, 물건이 하나 있으면 물권도 몇 개?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물건이 하나 놓여지면 하나의 물건에는 말 그대로요. 단어를 풀어내면 몇 개의 물건이요? 하나의 물건이 탄생한다. 이런 뜻이죠. 일물일권주의. 그 말인즉슨 한 개의 토지에는 토지가 한 필지면 한 필지 토지면 소유권이 몇 개? 하나의 소유권이 생기는 거야. 하나의. 이게 일물일권주의의 당연한 결과물이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한 필지, 한 개라는 표현 대신 한 필지라는 표현을 쓰죠. 토지는. 한 필지 토지에는 한 필지라고 그러죠. 필지. 소유권 몇 개? 하나여야지 하나. 당연하지. 두 개가 될 수가 없지. 두 개의 소유권은
돼요? 안 돼. 양립이 안 돼. 땅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이건 양립할 수 없는 거야. 이것만 돼, 이것만. 이걸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왜요? 물권은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가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배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거든요. 땅이 하나인데 소유권자가 둘, 그거 하나 전쟁 나서 죽어버리죠. 여자 하나인데 남자 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지배하기 때문에. 죽음이죠. 죽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파생되는 원칙이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볼까요?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는 한 필지 토지 일부에는 소유권이 성립되나요? 안 되나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일부에는 안 돼. 일부에는. 분할을 해야지. 이걸 분할을 해야지 소유권이 생기지. 분할 안 하면 소유권 또 줄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한 필지 토지요. 한 필지 토지에는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생길 수 있나요? 오케이. 저당권 생길 수 있죠. 한 필지 토지에. 그럼 저당권은 한 개가 생겨요? 여러 개 생겨요? 저당권은 여러 개 생겨도 상관이 없지. 그럼 이번에는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성립하는 물건이 있나요? 소유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필지 일부에는 그러면 용익물권, 즉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은 성립이 가능하더라. 예컨대 빌라 일부에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하죠. 일부에도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 그걸 바로 용익물권이라고 그런다. 용익물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일물일권주의 예외라고 표현을 해. 예외. 본래는 하나의 부동산에는 몇 개가 하나의 소유권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두 개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양립이 안 되니까 두 개가. 일부에도 안 돼. 일부에도. 소유권은 일부에도 안 되는 거야. 두 개가. 그죠? 양 하나도 안 되고 일부에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일부에 등장할 수 있는 게 있더라. 그게 바로 뭐냐? 용익물권이라는 거다. 요거 하나 독특하죠. 그 다음 우리가 아파트 보면 아파트 한 동이 이렇게 있죠. 305동 한 동에 소유권이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소유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죠. 이 소유권을 뭐라고 하느냐? 301호 안에 305동 안에 여러 개 소유권이 쫙 들어와 있죠. 입주자들이. 그 소유권을 우리는 구분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구분 소유권. 소유권이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요. 그럼 건물은 몇 개고요? 한 개 동이고 한 개 동 안에 소유권은 몇 개가 여러 개의 구분된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 이것 또한 일물일권주의 예외 아니냐. 이렇게 정립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 부동산의 일부에 한 동 건물 일부에 한 동 건물 일부에 무슨 소유권이요?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더라. 구분 소유권. 동은 한 동인데 305동 한 동이야. 소유권은 몇 개 있어? 101호, 102호, 103호에서 소유권이 몇 개가 수십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것도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예외로 예외가 인정되는 게 두 개다. 두 개. 부동산의 일부에 뭐가 들어오는 거? 용익물권이 들어오는 거하고 한동 건물 일부에 뭐가 들어오는 거? 구분 소유권이 들어오는 거를 일물일권주의 예외적인 현상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하나 더 여기서 체킹할 거 있어요. 그럼 땅 일부에 소유권 들어오나요? 땅 일부에는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안 되지. 질문이요. 땅 일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과수원 일부에다가 아버님이 과수원이 1000평인데 땅 일부에다가 아직 분할 등기 안 했어. 분할 등기 안 한 상태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 설정. 이 시험 문제 19회 기출문제. 여기 19회 표시할게요. 19회 기출문제. 사법고시에도 나왔어요. 이거 똑같죠. 부동산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분할을 해야지. 분할을. 만약 이게 저당권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받은 분은 경매받게 되면 땅은 하나인데 지금 소유자가 몇 명? 둘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 내지 저당권은 들어올 수 없어요. 다만 뭐만 들어와 일부에는 용익물권 이놈만 들어와 이놈의 시끼만. 이 두 가지를 예외적 현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의 기본적인 논의 구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71페이지 일물 일권주의 개념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물 일권주의란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고 독립한 몇 개, 한 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특정되지 않은 수개의 물건이나 독립성이 없는 물건의 일부요.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디에는? 일부에는.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예외적으로. 여기 있죠. 예외.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어렵죠. 어려우니까 단순화시키세요. 단순화. 이렇게요. 한 필 토지, 한 개 부동산에는 몇 개가? 한 개 소유권이. 단순화시키실 것. 뒤에 가면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판례. 그 판례, 위에 판례 먼저 보실까요? 위에 판례.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다가 별표 하나 살짝 그려볼까요? 땅 일부죠. 땅 일부. 한 필지 땅 어디에? 일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 꽂아요? 못 꽂아요? 어떻게 꽂아? 분할을 해야지. 분할 일부에다가. 보존 등기를 껐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유된 보존 등기 중 일부에 관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소국이라는 거는 허용되느냐? 안 된다고. 그래서 위에다 적어주시면 되죠. 판례 위에다 정리하면 이거죠. 토지 일부에다 뭐 할 수 없다고요? 소유권 안 되고 저당권 안 돼. 이 두 가지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기출문제. 부동산 일부에는 이 두 가지 안 돼. 뭐만 돼? 용익물권만 가능하다고 예외적으로. 그 다음 밑에 또 하나 판례 있어요.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임목. 임목이라는 게 뭐죠? 임목법으로 등기한 거야. 등기. 소나무 1000그루를 등기한 거를 임목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요. 특정하지 않고 매수했어요. 특정이라는 게 뭐예요?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 범위를 정해줘야죠. 정해줘야죠. 옆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은 이렇게요. 여기 소나무가 1만 그루가 있었어. 1만 그루가. 이게 A 거예요. 얘 임야 주인이고 이 나무도 A 거죠. 이거를 B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이 매매로 인수했어요. 이거를요. 어느 거를? 나무를. 근데 이 B가 요 1만 그루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것만 살려면 요 나무만 1000만 그루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목으로 등기를 해서 요거를 사든가 아니면 명인박 울타리 여기다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요. 이 부분에다가 이걸 특정이라고 해요. 특정. 정해야지. 뭘 정해? 범위를 정해. 이 사람아 범위를 이렇게. 그래야 이게 네 거가 되는 거지. 범위 안 정하면 어디 거야? 어디 거? 이 소나무가 이거 천지빛깔인데 이게 어느 게 네 거야? 어느 게 네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 범위를 정해놓는 걸 뭐라고 그래요? 특정이라고 그래. 특정. 정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바다 갔더니 거기에 고기들이 많잖아. 물고기들이. 그 뭐라고요? 이경규가. 저 물고기 다 내 거야. 다 내 거. 이거 말 돼요? 택도 없는 소리지. 왜요? 범위를 정해야지. 범위를 정해서 거래를 하고 지배를 해야죠. 범위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B가 샀다는 거지. 그럼 B가 이 소유자가 돼야 안 돼. 이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왜요? 범위를 특정을 안 하면 소유권이 넘어올 수 없는 거죠. 명인 방법도 마찬가지고 임목으로 등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 해야 돼요? 범위를 정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 범위를.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특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이 물건은 반드시 내가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특정을 해야 돼. 특정한 물건이어야 돼. 특정. 물건 위에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이제 붙었어요. 특정한 물건만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야. 특정 안 하면 어떻게 돼? 특정 안 하면 내 거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요.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나이트클럽에 갔더니 여자가 너무 많아. 마음에 드는 여자가. 그 여자가 다 내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저 여자 내 거야 라고 찍어야 내 거가 되는 거지. 거꾸로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볼 때 거기 많은 좋은 남자가 있어요. 그거 내 거라고 찍어야 내 거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이거죠. 특정해야죠. 특정.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렇게 대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 물건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내가 특정해서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엔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17회 시험에. 특정되지 않은 수목. 특정되지 않은 수목에 대한 명인 방법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꽝이다. 왜 꽝이다? 특정을 안 했잖아.
범위를 정해야지 이렇게 범위를. 자, 그 정도 판례를 읽어주시면 되시겠고요. 밑에 쌍괄호 3번에 예외에 동그라미 정도 하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그리고 우측에 17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3번은 수목하고 미블리 과실에 대한 기술, 4번은 농작물에 대한 기술이 있죠. 농작물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성숙한 농작물은 이거 1년생만이라고 그랬죠. 1년생만. 명인 방법. 울타리 쳐요, 안 쳐요? 안 쳐, 안 쳐, 울타리. 할머니 울타리 안 쳐도 돼. 걱정하지 마.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거기에 밑줄 쫙.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되고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요? 언제나 경작자에게 줍니다. 경작자. 우리 시험에 이걸 25회 시험에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로 됩니다. 이 표현은 틀린 지문이다. 왜요? 명인 방법이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는 건 뭐예요? 수목이죠. 수목. 이렇게 수목은 뭐를 해야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춘 채로 특정을 해야 된다. 특정. 그래야 거래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특정을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내가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어요. 다음 뒤로 넘기시게 되면 기출지문 연습하고 나와 있죠. 그 기출지문 몇 개만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지문 1번.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물건. 어떤 물건? 특정된 물건이어야 된다. 특정에 동그라미 하실게요. 두 번째는요. 매수한 임목을 내가 샀죠. 근데 뭘 안 했어? 특정을 안 했어. 범위를 안 찍었어. 찍지 않았죠.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왜 없어? 특정을 안 했잖아. 범위를 딱 정해야지 범위를. 그리고 횟집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물고기 있잖아요. 광어면 광어, 우럭이면 우럭. 그 고기 많잖아요. 그거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저 물고기 주세요라고 찍어야죠. 적어달라고. 그래야 특정이 돼서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지. 세 번째요.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이건 여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잘못 위치해 있어요. 네 번째 패스.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한동 건물 일부. 아파트 한동 건물 일부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죠. 이것들 우리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구분 소유권이 생긴다. 구분 소유권. 거기 적어보실까요? 구분 소유권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요.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이죠. 부동산 일부에도 들어와 못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7번은 볼까요? 한필토지 일부에다가 땅 일부에다가 저당을 설정하는 건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별표입니다. 소유권도 안 되죠. 일부에 소유권도 안 돼. 저당권도 안 돼. 오케이. 될 수 있는 건 뭐만 돼요? 용익물권 하나만 돼. 용익물권. 다음 8번은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 수목을 어떻게 했어요? 등기를 딱 꽂았죠. 그럼 꽂은 등기된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담보를 쓸 수 있나 없나? 쓸 수 있다. 반면에 밑에 써보실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야, 명인 방법이라는 거는 등기를 하지 않은 거야. 울타리만 표시한 거야. 울타리만. 이거는 등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로 소유권 거래는데도 저당권의 거래는 될 수가 없더라. 거기다 적어주실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기출문제. 요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인 물권의 종류와 효력 만나시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